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바꾼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어느 날, 시댁 식구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연락을 끊고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우리 손주 집 사야 하는데 작은 엄마인 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할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밖에는 마치 누군가 거대한 물통을 거꾸로 쏟아붓는 것처럼 서울 하늘 아래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비바람이 주는 한기는 지금 제 등골을 파고드는 냉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슴은 보이지 않는 거친 손이 제 살과 혈관을 하나하나 찢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끔찍한 아픔이었습니다. 둔탁한 고통이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칼날이 스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대동맥 박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병명이었지만 과장님의 심각한 표정과 깊게 팬 이마의 주름을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제 머리맡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귀에 대고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 말 들리세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손상된 대동맥을 교체하는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약값, 특수장비, 비용까지 대략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수술 예약금을 먼저 수납해 주셔야 저희가 수술실과 자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입니다. 3억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고통스러운 가슴을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기댄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빗물에 흠뻑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그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준비하러 나가자 저는 고통을 참고 민준 씨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통장에 있는 돈 빨리 가서 찾아와요. 민준 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 돈이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의 통증마저 잠시 ඈ는 듯했고 그 자리를 극심한 혼란이 채웠습니다. 몇 년간 힘들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았는데 돈이 없다니? 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 어디 갔어? 3주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잖아. 민준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침대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급하게 약값이 필요하다고. 돈 없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어머니가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너무 무서워서 있는 돈 전부 인출해서 보내드렸어. 아버지가 정말 아프신 줄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 또 시댁 식구들. 결혼하고 3년 동안 그들은 단 하루도 저희 부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제사 비용, 조카 취업 청탁금,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병원비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목숨을 구할 돈을 남편이 시아버지 병원비로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정신을 붙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 돈 다시 보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해.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으로 흘러나오는 경쾌한 멜로디가 이 상황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거슬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전원이 꺼져 있거나 끝없는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서연아, 저는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강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직접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우이, 그러니까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서야.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저는 최대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응급실인데 대동맥이 찢어져서 3억 원으로 급하게 수술해야 해요. 어머니께 돈 다시 보내달라고 해주시거나 형님이 좀 빌려주세요. 저 이러다 죽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형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휴, 동서는 꼭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을 떨더라. 좀 아프다고 죽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셨다는데. 나도 요즘 사업이 망해서 아침밥 사 먹을 돈도 아까운 판이야. 나 지금 바쁘니까 끊는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캄캄해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난을 떤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라고 말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저 지금 위독해요. 서연이, 어머, 나 지금 절에 와 있어서 전화가 잘 안 들리네. 끊을게. 뚝. 작은 아버님, 이 시간에 웬 돈 얘기니? 나 지금 막내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신없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나한테 전화야? 내가 은행인 줄 아니? 뚝. 15통의 전화. 15번의 희망이 켜졌다가 무참히 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며 울상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달라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가 얼마나 아픈지 병세가 어떤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귀찮게 돈을 요구하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병실 안 사람들의 마음은 빗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이 침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에 제 목숨은 그들의 어설픈 거짓말 한마디보다도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무력하게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시계는 운명의 숫자 5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으스러질 듯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이 가빠지고 끊겼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진통제를 놓으며 제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흥분하면 혈압이 치솟아 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민준 씨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약기운이 돌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힘들거나 불안할 때면 SNS를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걱정하는 메시지라도 보내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켜지자 페이스북 알림이 붉게 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성진님 외 13명과 함께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무슨 게시물을, 지금 시골에서 위독한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신 것 아니었나? 집안이 아픈 사람과 돈 문제로 쑥대밭이 된 것 아니었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병원의 삭막한 흰색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화려한 색감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대가족 15명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고급 리조트의 푸른 수영장이, 멀리는 눈부신 햇살 아래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사진 중앙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오렌지색 칵테일을 든 채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빼앗고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목과 손목에 걸린 번쩍이는 금 장신구 세트였습니다.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된 두꺼운 목걸이와 팔찌,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민준 씨가 곧 돌아가실 것처럼 위독하다던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차림에 시아버지는 혈색 좋은 얼굴로 레드 와인 잔을 들고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성진 씨와 형님 수진 씨, 그리고 다른 친척들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나 슬픔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사진 위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서로 아끼는 우리 가족, 함께 누리는 행복, 고생한 대가족을 위해 떠난 힐링 여행, 이 의미 있는 여행을 후원해준 효자 아들 덕분에 호강하네. 제주도 너무 좋다. 우리 가족 사랑해. 효자 아들. 그 세 글자가 세 개의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자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돈이 없었고 형님은 늘 장사가 안 된다고 울산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잔인해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값이 필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꾸며낸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아들을 속이기 위한 연극.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부모를 끔찍이 아끼고 저희 부부에게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그 돈을 전부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씁쓸하게도 저희의 피땀 어린 그 돈, 제 목숨을 살려야 할 그 돈으로 그들은 지금 5성급 호텔에서 해산물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생사를 담보로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물이 올라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분 전 제가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죽어간다고 말하던 그 순간, 그들은 제 전화를 보고도 받지 않거나 무시하고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었던 것입니다. 이 잔인함은 사신의 칼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봤는데 겨우 300만 원 모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화면 위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눈이 터질 듯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부모님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갈라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시다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더니 어머니가 왜 제주도에 계시지? 그는 댓글창을 스크롤했습니다.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셨네요. 아버님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프긴 누가 아프대. 다 헛소문이야. 우리 집은 지금 명절 분위기인데 뭘. 민준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밀랍 인형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맹목적인 믿음과 효심은 가장 가까운 혈육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바쳤고 그 결과 자신이 아내를 죽이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원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하나가 되어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저 악독한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민준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온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사채라도 쓸게. 장기라도 팔게. 어떻게든 돈 구해서 너 살릴 거야. 널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사채에 손을 댄다면 우리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멈춰. 민준 씨는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사채 쓰면 나 바로 이혼할 거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하지만 서연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 벌써 3시야. 민준 씨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기 위해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간질에 속아 지난 3년간 제가 멀리하고 차갑게 대했던 단 한 사람. 그들은 그가 가난하고 무식해서 어울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고 결국 제 유일한 혈육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받을까? 이 은혜도 모르는 동생에게 아직 화가 나 있을까? 잠시 후 무뚝뚝하지만 조금은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갑자기 걱정으로 가득 차 거칠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맞지? 왜 그래? 민준이 그 자식이 너 때렸어. 저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병원인데 혈관이 터져서 곧 죽을 것 같아. 수술비 3억 원이 급한데 시댁에서 돈을 다 가져갔어. 나 이제 아무도 없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 3초간의 끔찍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저를 꾸짖거나 꼴 좋다고 하거나 시댁 식구들처럼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내 계좌번호 예전 거 그대로지. 응, 그런데 돈이 너무 커. 기다려. 그리고 울지 마. 힘 빠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빠는 낯선 사람보다 더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계좌 번호는 왜 물어본 거지?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트럭 운전하는 오빠와 공장에서 일하는 새언니,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오빠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1분 후 띵동 하는 은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KB은행 XXXXXXXX 계좌에 500경 영원히 입금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 오빠가 수술 잘 받고 힘내라 동생아. 5억 원.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었습니다. 틀림없는 5억 원이었습니다. 오빠네 가족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돈 들어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어? 시골에 있는 땅 팔았어. 내년에 집 지으려고 했는데. 집은 나중에 지어도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 나 지금 차 타고 올라가는 중이니까 의사한테 빨리 수술 준비하라고 해. 민준이 그 자식은 어딨어? 내 옆에서 잘 돌보라고 해. 내가 도착했을 때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집안 가만 안 둘 테니까.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그토록 모시던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제가 무시하고 멀리했던 오빠는 저를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파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시끄럽고 힘 아껴서 수술이나 잘 받아. 끊는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 역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굴욕감,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처가의 하늘과 땅 차이 나는 모습에 통곡했습니다. 그때 제 친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소식을 알게 된 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고 계좌로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진심 어린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SNS에 제 사연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창밖에 차가운 비, 그리고 시어머니 가족의 잔인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 돈 구했어요. 병원비 낼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내고 수속을 마친 후 저는 수술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공포심은 가라앉았지만 둔한 통증은 제게 닥친 생사의 싸움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 진정을 되찾고 퉁퉁 부은 눈으로 서류를 처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도 민준 씨의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거나 누군가 제 응급 상황이 진짜라고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여행 사실을 들킬까봐 안심시키려고 전화했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핏줄이 선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저는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냥하면서도 가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아까 전화했었니? 엄마가 시골 결혼식 잔치에 갔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네. 여긴 전화도 잘 안 터져. 민준 씨는 이를 악문 채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햇볕을 쬐고 있으면서 시골 결혼식 핑계를 대다니 민준 씨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대동맥 박리래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3억 원. 지금 바로 다시 보내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왜 하필 이럴 때 아프고 그런다니. 우리 서연이 안 됐네. 그런데 민준아, 그 돈은 아버지 입원비랑 특효약 값으로 다 써버렸어. 내 아버지는 지금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신다. 산소호흡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머니를 다 털어보니 밥값으로 남은 게 딱 50만 원인데 이거라도 보내줄까? 그걸로 죽이라도 3억이고 입원비에 보태렴 50만 원. 시어머니는 온몸에 금을 두르고 하룻밤에 수백만 원짜리 호텔에 묵으면서 며느리의 목숨과 아들의 효심을 50만 원으로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50만 원이요?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에는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고 계셨죠?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그렇게 빨리 사진을 볼 줄 몰랐거나 아들의 페이스북을 차단하는 것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지도 불쌍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래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내 페이스북을 염탐해. 그래, 나 여행 왔다. 어쩔래.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여행 한 번 간 게 뭐 그리 대수야? 네가 준 돈은 효도하는 셈 치고 준 돈이야. 내 돈이라고. 내가 그걸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내 마누라가 아픈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효도하라고 준 돈을 다시 달라고 해? 이 불효자식아.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자식이 준 돈은 자식의 생사와는 상관없는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민준 씨의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50만 원은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어머님이 가지셨다가 해산물 더 사드시고 아버님 와인이라도 한 잔 더 사드리세요. 저는 죽더라도 감히 민준 씨의 효도 비용에는 손대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 말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오늘 어머님이 제주도에서 마시는 와인에는 제 피맛이 섞여 있을 거예요. 맛있게, 아주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쪽은 분명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낚아채 연락처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주버님, 형님의 번호를 차례로 찾아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침대 난간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이제부터 나한테 저런 가족은 없어. 나한텐 너뿐이야. 바로 그때 간호사가 이동 침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술 시간입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눈에서 뼈저린 후회와 무언가 싹트기 시작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원망과 함께 부활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 마취약의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수술은 찢어진 제 심장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시댁이라는 악성 종양을 영원히 도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삐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가장 기쁜 신호였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수술 전의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훨씬 나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하얀 천장과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누군가 머리를 숙인 채 졸고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과 낡은 작업복, 오빠 현우였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까딱이자 오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오빠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깼냐? 많이 아파. 물 좀 마실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솜에 물을 묻혀 제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 산 거야, 오빠. 오빠는 눈을 흘기며 애정 어린 핀잔을 주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네. 의사가 수술 대성공이랬어. 너 끈질겨서 쉽게 안 죽어. 설령 죽었어도 내가 멱살 잡고 깨워서 5억 갚으라고 했을걸.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비뚤어진 미소였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여전히 겉은 퉁명스러워도 속은 따뜻했습니다. 회복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며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칼날 같은 눈으로 민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제주도 가서 효도나 계속하지.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제 침대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오빠도 저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서연이를 죽일 뻔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연이를 돌볼 기회를 주세요. 오빠가 벌떡 일어나 민준 씨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거구의 오빠 옆에서 마른 체형의 민준 씨는 거인 앞에 소인 같았습니다. 오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가 서연이를 살린 건 내 동생이기 때문이야. 넌 나한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서연이가 아직 널 생각하지만 않았어도 난 어제 내 얼굴을 박살냈을 거야. 네가 남자 새끼냐? 마누라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내 집구석이 뜯어먹게 내버려둬. 민준 씨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집 때문에 서연이 고생시키는 일 없을 겁니다. 오빠는 민준 씨를 의자에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내 약속 따위 휴지 조각만도 못해. 행동으로 보여. 내 집구석 인간들 어떻게 처리할 건데. 돈은 나 3개월 뒤에 집 지어야 돼. 딱 3개월 준다. 그 안에 5억 갚고 그 집구석이랑 연 끊어. 못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야근을 하든 차를 팔든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갚고 서연이 지킬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강인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약했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치 기댈 곳을 찾은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말뿐인 약속은 필요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만 더 약한 모습 보이면 우리 끝이에요. 민준 씨는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맹세할게. 다시 한번 우리 집 때문에 네가 상처받는다면 난 길 가다 차에 치여 죽어도 싸. 오빠는 흥소리를 내며 감동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은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마음의 족쇄가 풀려서인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시누이의 돈 요구에 시달릴 걱정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가구들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시어머니가 촌스럽고 싸구려라고 비웃던 장식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조잡한 취향을 제 공간에 강요하려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불러 두꺼운 노트를 던져주며 가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는 아침 6시 이후에 일어나면 안 된다. 친정은 1년에 2번 이상 가면 안 된다. 월급은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한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고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었기에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그들의 탐욕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전화했고 일이 있으면 부려먹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 현관문 잠금장치 바꾸고 싶어요. 민준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아직 잘 되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당신네 식구들이 함부로 이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어머니랑 형님 두 분 다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뒤집혀 있거나 냉장고 음식이 멋대로 사라지는 꼴 더는 못 봐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장 사람 부를게. 1시간 후 기사님이 도착했고 저는 현관문을 최신식 지문인식 도어록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직 저와 민준 씨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고 비밀번호도 우리 둘만 알도록. 시끄러운 드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마치 탐욕스러운 약탈자들로부터 이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견고한 성벽을 쌓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요. 민준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아직 내 번호 차단하셨을 텐데 다른 번호로 하거나 문자를 보내요. 어머님이 여행 가신 거 다 안다고 확실히 말하고 집 잠금장치 바꿨으니 다시는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통보해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민준이.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았지만 민준 씨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끊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주도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아버지는 와인 맛있게 드셨대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니? 나 지금 시골에서 내 아버지 간병하고 있어. 민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사진 다 봤어요. 형님이 올린 라이브 영상도요. 제 아내 목숨값 3억 원을 빼돌려서 여행 가고
흥청망청 쓰셨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소리쳤습니다. 그래, 갔다. 어쩔래? 내가 널 낳았으니 내 돈 쓸 권리도 있는 거야. 내 마누라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뭘 더 바래. 민준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전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들,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마세요. 잠금 장치도 바꿨으니까 다시는 그 얼굴 들이밀지 마시라고요. 그 3억 원은 우리 모자 인연 끊는 값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혈연을 끊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몸을 살리기 위해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것처럼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 번 아프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린 이제 우리 자신과 미래의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새로 설치된 반짝이는 지문인식 도어록을 비췄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어록을 바꾼 지 사흘째 되던 날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요양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문 열어라. 엄마 왔다. 왜 문이 잠겼어? 엄마 열쇠로 안 열리잖아. 저는 소름이 돋아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민준 씨가 국자를 든 채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나갈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민준 씨는 제게 신신당부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가 거실과 현관을 가르는 파티션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 나무 문만 열어 견고한 바깥 철문을 드러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복도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피부는 검게 탔지만 얼굴에는 기세등등함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듯한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여주기식이었을 겁니다. 민준 씨를 보자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빨리 문 열어라 덥다. 내가 서연이 몸보신하라고 토종닭 가져왔다. 어휴, 저번엔 내가 화가 나서 막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우리 며느리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제주도 선물. 아니, 시골 선물 사왔어. 빨리 문 열어. 다리 아파 죽겠네. 민준 씨는 쇠창살을 꽉 쥔 채 눈앞에 두 여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나무 조각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돌아가세요. 이 집은 두 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외계인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내 엄마야. 네가 감히 엄마를 쫓아내. 제 어머니는 며느리 목숨값을 빼돌려 여행 가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는 며느리 목숨을 50만 원으로 흥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민준 씨가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내 마누라가 무슨 약이라도 먹였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를 쫓아내. 내가 지금 당장 내 불효막심한 꼴을 라이브로 방송해버릴까?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형님이 저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500만 원 빌려가서 코 수술하고 피부 관리받은 얘기도 같이 방송하시고요. 온 가족이 제 아내 수술비로 제주도에서 흥청망청 놀다 온 얘기도 꼭 하세요. 저도 증거 공개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어머니는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내 아들이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동네 사람들, 이 불효자식 좀 보세요. 주변 이웃들이 문을 열고 쳐다보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웃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제 어머니라는 이분,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간다고 거짓말해서 저한테 치료비로 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정작 제 아내가 대동맥 파열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돈은 다 썼다며 제주도에서 명품 자랑 사진이나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떼를 쓰는 겁니다. 저를 불효자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무정한 사람들을 제 집에 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동정과 경멸의 시선이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준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잘났다. 정말. 너 같은 자식.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의절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민준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선물 꾸러미를 든 채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의 분노에 차올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문을 쾅 닫고 세 겹으로 잠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파티션 뒤에서 나와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와락 껴안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제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 서연아, 천근만근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야. 이제 우리 집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는 조용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폭풍우는 견고한 철문 뒤에 갇혔습니다. 평화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짧지만 차가웠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 사유는 조직 개편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입원부터 회복까지 거의 2달에 가까운 긴 병가 때문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른 마케팅 업계에서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지금 실직하는 것은 우리 집 경제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오빠에게 갚아야 할 5억 원의 빚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민준 씨의 월급은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제 수입이 없으면 우리는 막다른 길에 몰릴 것이었습니다. 퇴근한 민준 씨는 침울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거야. 당신은 건강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푹 쉬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요즘 저녁에 부업으로 디자인 외주 몇 개 받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당신 쓰러져요. 나 이제 괜찮아요. 당장 일 찾아야 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32살의 나이, 그리고 심장수술 병력은 회사들이 저를 채용하기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나 갑자기 쓰러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거절의 통보가 쌓여갈수록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몇 주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어질러진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옷은 의자에 걸쳐져 있고 책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고양이 장난감은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집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일본 작가의 책에서 읽었던 미니멀리즘과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옷장과 부엌을 재정비했습니다. 4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한 후 저는 제 결과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은 훨씬 넓고 환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보니 제 마음도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청소 전후 사진을 찍어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백수되고 집에서 프리미엄 주부놀이 중 과학적인 집 정리 필요하신 분, 놀랍게도 그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제 손재주를 칭찬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진지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우리 집 옷장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완전 전쟁터라 옷 찾다가 돌아버릴 것 같아. 서연아, 우리 집 부엌 좀 정리해줘. 비용은 제대로 쳐줄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술을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한국에는 시간제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많지만 전문적인 공간 컨설팅, 즉 홈 오거나 이징 서비스는 아직 생소하고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바쁜 젊은 부부들의 수요는 분명히 클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은 원래 감각도 좋고 꼼꼼하잖아. 마케팅보다 몸도 덜 힘들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네. 내가 양손 들고 응원할게. 고객이 원하면 내가 2D 설계도도 그려줄 수 있어. 남편의 지지에 힘입어 저는 진지하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외의 홈오거나 이징 온라인 강좌를 찾아 듣고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하우스, 공간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의 팬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는 예전 직장 동료 언니에게서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남편의 창고 겸 서재로 쓰이는 지저분한 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분류함, 라벨지, 줄자,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만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선 언니의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내 방이라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용한 줄 알았네. 언니는 기뻐하며 제게 20만 원의 수고비와 택시비로 5만 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일로 처음 번 돈을 손에 쥐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 마케팅 팀장 월급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제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민준 씨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린아이처럼 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봤죠? 나 해냈어요. 우리 금방 오빠 빚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씨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내 아내는 슈퍼우먼이잖아. 밖은 어두워졌지만 우리 작은 집의 노란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고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길을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정리한 창고방 사진이 동료 언니를 통해 고급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습니다. 제 팬페이지로 쏟아지는 문의 메시지가 매일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문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김 선생님이라는 중년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혹시 공간 정리 서비스하는 서연 씨 맞나요? 제 도움이 급하게 필요해요. 제가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딸이랑 같이 해외로 이민 가려고 팔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집 보러 오는 사람마다 집이 너무 낡고 지저분하다고 고개를 젓네요. 어떻게 좀 환하게 만들어서 제값받고 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 바로 김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곰팡이와 먼지 냄새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6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은 수십 년간 쌓인 낡은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가 침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가 빠진 그릇들이 부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책과 신문들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내가 늙어서 치울 힘도 없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부동산에서는 이 상태로는 땅값만 받기도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집 구조 자체는 넓은 발코니와 많은 창문 덕분에 환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물건이 빛과 공간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해요. 제가 과감하게 물건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버리거나 기부해야 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드릴과 페인트 통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인부 2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온종일 쓰레기 분류에만 매달렸습니다. 낡은 옷, 십자루와 폐지 오상자가 실려나갔습니다. 상태는 좋지만 칠이 벗겨진 원목 가구들은 민준 씨가 사포질을 하고 리스칠을 해서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청소와 페인트 칠에 착수했습니다. 민준 씨가 벽 전체를 크림색으로 칠하자 공간이 환하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낡은 타일 바닥을 고전적인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박박 닦았습니다. 셋째 날은 가장 중요한 공간에 영혼 불어넣기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니멀하면서도 아늑한 스타일로 가구를 재배치했습니다. 발코니와 거실 구석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베이지색 러그를 깔고 식탁 위에는 새하얀 백합이 담긴 화병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작업을 마쳤을 때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타일 바닥 위로 쏟아져 들어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둡고 낡았던 아파트는 예술적인 감성이 깃든 레트로풍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새로 칠한 벽을 만져보고 제가 피워둔 레몬그라스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고? 못 알아보겠네. 너무 예쁘다. 아가씨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팔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틀 후 김 선생님에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손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고 심지어 그녀가 원했던 가격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약된 수고비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 제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사흘간의 고된 노동 끝에 제 손에 쥔 돈은 총 5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을 손에 쥐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500만 원 먼저 보낼게. 나 돈 벌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오빠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내 동생.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네가 건강하게 일하는 것만 봐도 기쁘다. 그날 저녁 저와 민준 씨는 첫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동네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 옆에서 저는 남편에게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 정말 대단하다. 이 기세라면 우리 곧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는데. 저는 남편과 음료수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아프고 난 후 처음으로 제 인생의 진정한 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딱 2달이었습니다. 제 일이 궤도에 오르고 수입이 안정되자 시댁 식구들이 다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전화한 사람은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했습니다. 민준아, 빨리 좀 와봐라. 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지금 지방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셔. 아주 위독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단다. 디자인 도면을 그리던 민준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아들로서의 본능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침착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진정해요. 지난번에도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거짓말하고 여행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먼저 확인해봐요. 저는 민준 씨에게 고모님과 영상 통화를 해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고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카메라를 병상으로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고 팔다리를 쭉 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옆에 있는 심박 측정기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의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고모님은 당황해서 황급히 카메라를 끄고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자리 비우셨다. 너 빨리 오기나 해. 병원비도 챙겨오고. 내 엄마는 지금 기절했다 깨어났다. 정신도 없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연극이네. 돈이 떨어졌거나 또 무슨 빚이라도 졌나 봐. 연극인 줄 알면서도 민준 씨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시골에 한번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말렸습니다. 당신 지금 임신 초기인데 무리하면 안 돼. 나 혼자 다녀올게. 이번에는 절대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저는 임신 2주 차라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에 우리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후련해 보였습니다. 다 끝났어, 서연아. 온 가족 앞에서 확실히 정리했어.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가벼운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병세를 뇌졸중으로 부풀려 민준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아주버님의 아들, 즉 조카 준서가 1년에 학비만 2천만 원이 넘는 도시의 국제학교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아주버님은 돈이 없자 부모님을 부추겨 동생을 등쳐먹을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폭풍 같았던 가족회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모든 친척이 모인 앞에서 민준 씨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 3년간 이 집에 보낸 돈의 전부입니다. 총 8천만 원입니다. 선물이나 용돈은 제외하고요. 그 중에는 제 아내 목숨값이었던 3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 누나가 뻔뻔하게 훔쳐가서 여행 경비로 써버린 바로 그 돈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 욕을 하려 하자 민준 씨가 막아섰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건 돈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선언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이 집과의 모든 재정적 의무를 끊겠습니다. 저는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제 능력 이상으로요. 그 말을 마치고 민준 씨는 마당으로 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장, 착한 어린이 표창장,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과거를 태웠고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아들의 순수함과 맹목적인 효심도 함께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잿더미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리석고 속기 쉬운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내와 아이만을 위해 살 겁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을 무시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후 민준 씨는 말이 줄었지만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극진히 보살폈고 매일 밤 제 배에 귀를 대고 아직 태동도 없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엄마랑 너를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 평화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번 피맛을 본 거머리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여기 주소를 알잖아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중에 돈이 궁해지면 또 찾아와서 난리를 칠지 몰라요. 저 임신 중이라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무서워요. 민준 씨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보안이 더 좋고 주소는 절대 비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우리는 타고 다니던 소형차를 팔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전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보안이 철저해서 출입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고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했습니다. 이삿날 우리는 이웃들의 눈을 피해 밤에 조용히 짐을 옮겼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비쩍 마르고 까무잡잡한 덥수룩한 머리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큰딸, 올해 18살이 된 다혜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다혜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빚 갚아야 한다고 대학 포기하고 공장 가래요. 저는 황급히 아이를 집으로 들여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다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 빚으로 파산한 후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가버렸고 두 아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다혜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등록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딸 자식이 공부는 뭐 하러 하냐고 돈 벌어서 동생 준서 국제학교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온몸이 멍들도록 때렸어요. 겨우 도망쳐서 버스 타고 여기로 왔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남은 멍 자국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혜는 그 이기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착하고 동시한 아이였습니다. 다혜는 저처럼 남아선호 사상과 어른들의 이기심의 희생자였습니다. 퇴근한 민준 씨는 조카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다혜를 우리가 맡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걱정 말고 여기서 지내. 작은 아빠가 대학 보내줄게. 작은 아빠는 무지해서 고생했지만 네가 그 길을 밟게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다혜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약속 하나는 꼭 해야 해. 이 집 주소를 아빠나 할머니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문자나 전화할 때도 위치 정보는 꼭 끄고. 작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거든. 다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할게요. 아빠랑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다혜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혜는 공부 시간 외에는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팬페이지 고객 응대를 도왔습니다. 삶이 평화로운 궤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거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 놓인 다혜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베프 채영이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다혜가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응, 나 지금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랑 같이 살아. 집 완전 좋아.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인데 경기장도 보이고 짱이야. 두 분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서 노트북도 새로 사주셨어. 저는 방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혜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려다 친한 친구와 하는 통화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친구 채영이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었고 그날 밤 다혜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정보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민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구, 불효자식아. 꼭꼭 잘도 숨었네. 이제 돈 좀 벌어서 좋은 집에 사니까 굶주리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민준 씨는 스피커폰을 켰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 강남이라며 내가 갈 거야. 가서 너희 부부의 정체를 다 까발려 줄 테다. 내 마누라 임신했다며 내 손주 얼굴은 봐야지. 내가 가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다혜 그년도 데려와야겠다. 계집애가 어딜 싸돌아다녀. 민준 씨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탐욕스럽고 뻔뻔한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약점인 돈을 공략해야 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찾아오시는 건 좋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혜는 지금 저희 집에서 일을 아주 잘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가 월급도 주고 대학 등록금도 전액 내주고 있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준 뒤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여기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혜를 데려가려고 하시면 저는 즉시 다혜를 내쫓고 모든 지원을 끊을 겁니다. 그럼 아주버님은 직접 다혜 학비를 마련하셔야 할 거고 아니면 다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 어머님께 짐이 되겠죠. 선택하세요.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다혜가 무사히 대학을 다니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와서 난리를 치고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건지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아 있어 딸의 학비를 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오면 식구만 늘어 부담이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잘났다, 정말. 네가 감히 날 협박해. 협박이 아니에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3억 원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봐주지 않아요. 저희 집 주소는 아셔도 좋지만 경비실 문턱도 넘을 생각 마세요. 제가 이미 관리사무소에 블랙리스트를 등록해 놨거든요. 제 허락 없이 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비원이 즉시 경찰에 소란죄로 넘기기로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혜는 방문가에 기대어 두려움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실수가 큰 화를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혜를 가까이 오게 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겁주려고 한 말이지. 널 쫓아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널 배신할 수 있단다. 다혜는 와락 울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전화 이후 시어머니는 잠잠해졌습니다. 손익을 따져본 후 잠시 물러나기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것이고 저는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철 같은 정신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댁의 침묵은 약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 회사 서연의 하우스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카페, 프랜차이즈, 창의적인 오피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더 큰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은 종로 중심가에 있는 A급 오피스 빌딩과 계약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재계 직원들을 위한 전체 휴게 공간과 팬트리 공간 재구성을 의뢰했습니다.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업계에서 제 명성은 확고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낮에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저를 위해 3D 투시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의 정점에서 한창 달리고 있을 때 과거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에 감독하러 갔는데 낯선 남자들이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들은 제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흠칫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준 씨와 다혜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혜는 이야기를 듣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작은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제 아빠 페이스북을 몰래 봤는데 아빠가 새로 연 인테리어 회사 직원을 구하는 글을 올렸어요. 회사 이름이 성진데코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고. 도박꾼의 백수였던 그가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 민준 씨가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전에 성진데코라는 팬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고와 슬로건이 서연의 하우스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받는 가격의 50%까지 할인해 준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고 이상한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링크를 눌러보았습니다. 수백만 회원을 보유한 유명 폭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명 홈스타일링 회사 대표, 알고 보니 불륜과 시댁 재산 강탈을 일삼는 불효녀글 아래에는 제가 공사 현장에서 남성 파트너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몰래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적절하게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주술로 남편을 홀려 시부모의 전 재산을 가로채 회사를 차리고 시부모를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저는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래 달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쉽게 선동당하는 네티즌들은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관상부터가 사기꾼이네. 남편은 바람맞고 돈까지 뜯기고 불쌍하다. 다들 불매합시다. 저런 불효녀는 망해야 해. 저 회사 사기꾼 회사예요. 조심하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명예와 경력까지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아이의 살기를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글을 읽고 분노의 차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시골 가서 성진이 그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저는 황급히 남편을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진정해요. 당신이 거기 가서 싸우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저는 남편을 부추겨 오빠를 때리게 한 악녀가 되겠죠. 우리는 냉정하게 머리로 싸워야 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배를 힘껏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 엄마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다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작은 엄마 좀 도와줘. 폭로글, 악성 댓글 전부 캡처하고 그 익명 계정이 성진 데코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줘. 그리고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은행에 전화해서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그날 형님이 제주도에서 찍은 라이브 영상도 다시 찾아줘요. 우리 그들과 정면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측의 여론 공격은 3일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오피스 빌딩 파트너사에서도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침묵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이지만 모든 거짓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목소리를. 저는 밤을 새워 반박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목숨값 3억 원과 병상에서 지켜본 제주도 여행의 진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명의 날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제가 대동맥 박리로 응급실에서 죽어가던 순간부터 절망 속에서 돈을 빌리려 했던 전화통화까지. 저는 첫 번째 결정적인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날 너무나 억울했던 저는 시어머니가 내가 준 돈은
효도하는 셈치고 준 돈이야. 내가 그걸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내 마누라가 아픈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하는 부분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롭고 잔인한 목소리가 부인할 수 없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서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아버지 병원비 급함이라는 내용으로 3억 원을 송금한 내역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옆에는 민준 씨가 돈을 보낸 시점,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에 올라온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단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단호하게 썼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입니다. 제 목숨은 시댁의 덕이 아니라 저희 친오빠가 땅을 팔아 구해준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인내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제 명예와 곧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의 목숨값을 유흥비로 탕진하고도 모자라 은인을 물어뜯는 자들은 법과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저 거짓말을 믿으시는 분들은 친구 관계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해로운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부터 사진까지 확실한 증거가 담긴 제 글은 즉시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시어머니 가족의 잔인함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제 글은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을 기록했고 언론사들도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있지? 며느리 목숨값을 가로채서 여행을 가다니. 녹음 파일 듣고 소름 돋았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진 데코 불매합시다. 저렇게 비양심적인 회사는 망해야 해요.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성진 데코의 팬페이지는 별점, 1점, 테러와 비난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겁에 질려 팬페이지를 폐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아빠의 회사가 사실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유령 회사이며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게 제공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집한 증거와 함께 세무서와 시장관리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론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진데코는 관계당국의 불시 점검을 받았고 무허가 영업, 탈세, 불법 노동자 고용 등 수많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거액의 벌금을 물고 회사를 영구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옛 채권자들은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집까지 찾아와 빚을 독촉하고 짐을 빼앗아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순식간에 혼란과 궁핍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아주버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 좀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채권자들이 내 다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해. 내 아내한테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해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민준 씨는 제 의견을 구하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용서받고 싶으시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말만 해. 내가 다 할게.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3대 일간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저에 대한 모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세요. 둘째, 제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아주버님이 예전에 제 남편에게 사기친 금액과 똑같은 금액 3억 원을 배상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억 원? 지금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날 죽여. 그럼 법원에서 소환장 날아오기만 기다리세요.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죄로
최소 몇 년은 감옥에서 썩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서연이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옛날 수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 제가 사는 아파트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드러누워 떼를 쓰며 압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경비원들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즉시 이 구역에서 나가주십시오. 여사님은 이 아파트 입주민 접근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 보러 왔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막아. 하지만 이곳 경비팀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건장한 경비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부드럽게 잡고 정문 밖으로 끌어낸 뒤 철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한참을 욕하다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자 쓸쓸히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시골에 남은 마지막 땅,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을 팔아 제게 배상금을 주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사과문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저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되어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택시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빠와 다혜도 분만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과 6시간의 사투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모든 피로와 걱정을 씻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캐리지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공주님이 아주 예쁘네요. 민준 씨는 간호사에게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툴게 떨렸지만 작은 생명체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아기를 감싼 속삭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니.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시골에서 화물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트럭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 토종닭, 바나나, 유정란, 그리고 귀한 찹쌀까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선 오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기 침대에서 잠든 조카를 보더니 민준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축하한다. 딸은 하늘이 내린 복이야. 이제부터 아버지답게 제대로 살아. 그리고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두툼한 빨간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현우 삼촌이 우리 아니 잘 크라고 주는 선물이다. 거절하면 안 돼. 저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빠가 한 달 내내 트럭을 몰아번 피땀 어린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가족이잖아. 내가 말했지. 너희 모녀 건드리는 놈은 내 시체를 밟고 가야 할 거라고. 꽃과 햇살,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병실. 저는 남편과 오빠, 조카, 다혜, 그리고 잠든 작은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복을 제 목숨을 다해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축하가 아닌 경멸과 계산적인 태도였습니다. 출산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까지 대동하고 병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대신 산부인과 병동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원은 공공장소이니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제가 아니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시어머니가 험악한 얼굴로 들어섰고 그 뒤를 시댁 식구들이 따랐습니다. 제게 사과를 깎아주던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침대를 가로막았습니다. 다들 여긴 어쩐 일이세요?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덮은 속사개를 댄젖치고는 마치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듯 아이를 뜯어보았습니다. 아니를 보자마자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빈정거렸습니다. 어휴, 뭐 대단한 거라고. 결국 딸이네. 계집애 낳아서 어디다 쓰려고. 완전히 손해봤네. 우리 아들. 시아버지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 독자 집안인데 내가 아들 하나 낳아줄 줄 알았더니 결국 딸내미라니 실망이다. 아주버님과 다시 합친 형님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낳은 줄 알았네. 그렇게 꽁꽁 숨기더니 딸 낳은 게 창피해서 그랬구나. 저는 아니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곤히 자던 아니가 소란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다들 여기서 나가. 내 딸은 금이야 옥이야. 당신들이 함부로 평가할 존재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내가 얘 할머니야. 할 말은 해야지. 내가 딸을 낳은 건 조상님께 죄를 짓는 거야. 애도 제대로 못 낳는 주제에 큰 소리야?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테 돈 50만 원만 줘봐. 내가 얘 액돈하는 굿이라도 해줘야지. 관상이 아주 팔자가 사나워.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도 안 되어 경비원 2명과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산모와 신생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분들을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계속 버티면 경찰을 불러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장한 경비원들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며느리랑 손녀 보러 왔다는데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병원은 조용한 곳입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시면 강제로 조치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분한 표정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계집애나 낳은 주제에 민준 씨는 문을 쾅 닫고 돌아와 저와 아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욕되게 했구나.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 아이는 나중에 봉황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저 사람들은 평생 우물 안 개구리로 살겠지만요. 한 달 후 우리는 아니의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는 떠들썩하게 하는 대신 단골 식당의 작은 룸을 빌려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님은 오빠네 가족, 친한 동료 부부, 그리고 다혜까지 총 10명뿐이었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오빠는 얼굴이 빨개져 우리 남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다혜는 아기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건배를 하려는 순간 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최아주머니라는 먼 친척벌 되는 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내기와 남의 잔치에 빌붙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조카 손주, 아니, 손녀 100일 잔치에 왔어요.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하다니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옷에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여기 있었네. 여기서 잔치할 줄 알았지. 내가 최 여사님 모시고 축하해 주러 왔다. 자, 여기 수저 좀 더 내와라. 알고 보니 그들은 다혜의 페이스북을 염탐했던 것입니다. 다혜가 차단했지만 가짜 계정으로 장소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여전히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얼굴을 굳히고 일어섰습니다. 초대한 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최 아주머니는 식탁으로 다가와 새우튀김을 집어 먹으려 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내가 먼 길을 와서 조카를 봤는데 쫓아내겠다고? 버릇없이 굴지 마라. 서연이 너는 나와서 이모님께 술이라도 한 잔 따라야지.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우는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 인생이 이렇게 서럽습니다. 자식 키워 성공시켰더니 늙은 어미는 잊어버리고 손녀 100일 잔치에 할미도 못 들어오게 하네요. 저는 그들의 저급한 연극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싸우면 아이의 잔치를 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즉시 제 뜻을 알아차리고 일어섰습니다. 키 180cm에 몸무게 80kg,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오빠가 두 여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갑시다. 최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새우튀김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어머니는 몇 걸음 물러서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날 때린다. 늙은이를 때려, 사람 살려. 심장이 아파 최 아주머니도 합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드러누워 뒹구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어머니,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CCTV 있는 건 잊으셨나 봐요.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3,000명이나 보고 있어요. 다들 어머니 연기가 할리우드 배우 뺨친다고 하네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허위 신고로 벌금 무는 거 아시죠? 라이브 방송과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제가 진짜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는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너희 같은 것들 상대 안 해. 동료가 포기하자 최 아주머니도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음에 또 내 동생 괴롭히러 나타나면 그땐 험한 꼴 볼 줄 알아. 두 여자는 겁에 질려 식당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고 민준 씨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다혜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작은 엄마 정말 대단해요. 파티는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지혜와 단결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대가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아니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하우스는 이제 북부 지역에서 공간 컨설팅 및 디자인 분야의 최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급 빌라, 리조트, 호텔 체인 프로젝트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도 눈부시게 승진했습니다.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그는 현재 대형 건설 그룹의 기술 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펜트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아니는 이제 5살, 예쁘고 영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이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며 자유롭게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혜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제 회사에 이사비서로 정식 입사했습니다. 다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고 저희 부부를 제2의 부모처럼 여겼습니다. 우리의 성공과는 반대로 시골의 시댁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파산하고 땅을 다 팔았음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채를 썼다가 조폭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졌고 지금은 오토바이 배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벌이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해외로 떠나버렸고 아들 준서는 시부모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형님, 수진 씨의 사정도 나을 바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약값도 없었습니다. 낡은 시골집은 수리할 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늙은 부부와 이혼한 딸, 그리고 버릇없는 손자까지 대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준서는 공부는 안 하고 요구만 많은 문제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금쪽 같은 손자였지만 이제는 가장 큰 짐이 되었습니다. 가끔 먼 친척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과거, 눈부신 현재를 위해 잊어야 할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햇살 가득한 거실에 모여 레고를 조립하고 있는데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보니 시골에서 온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받아줘. 난 더 이상 그들과 말하고 싶지 않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늙고 떨리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냐? 나다. 내 시어미.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예전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달리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 좀 살려줘라. 준서가 큰 사고를 쳤다. 학교 친구랑 싸우다가 애를 뇌진탕으로 만들었어. 지금 그 집에서 합의금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한다. 안 그러면 우리 손주 감옥에 쳐넣겠대. 우리 집에 이제 돈이 어디 있니? 땅도 다 팔고 집도 무너지기 직전인데. 제발 부탁이다. 민준이한테 하나뿐인 조카 좀 살려달라고 해줘. 걔가 우리 김씨 가문의 유일한 대손이야. 20억 원. 지금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혈연과 장손 타령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잘못 키운 손자의 죄를 덮기 위해 뻔뻔하게도 우리에게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성을 조립하며 해맑게 웃고 있는 아니를 보았습니다.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얼음처럼 차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20억 원 있습니다. 200억 원이라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거나 저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쓸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불태우거나 강에 버릴지언정 당신들에게는 단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5년 전 3억 원 빚 기억나세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목숨이었고 제 남편의 영원한 상처였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뭘 했죠? 여행을 가고 저를 욕하고 50만 원을 아까워했죠. 그런데 오늘 무슨 자격으로 저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걔는 너희 친조카인데 어떻게 조카가 감옥 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니?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고 나쁜 버릇을 방치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셔야죠. 준서가 감옥에 가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사람이 되어야죠. 당신 밑에 있으면 더 망가질 뿐이에요.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부시게 화창했습니다. 풍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니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성 다 만들었어. 엄마 아빠도 같이 들어와서 살아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우리 모녀를 함께 감쌌습니다. 그럼 아빠 엄마도 우리 공주님이랑 이 행복한 성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어두웠던 과거는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평화로운 웃음만이 가득한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